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원장님은 얼마 전까지 치안문제연구원에 계셔가지고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접촉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동열입니다. 먼저 이러한 자리에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모이신 어르신께 다시 한번 격려를 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가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한 25년 동안 우리 경찰청 소속의 연구소에서 북한하고 국내 좌익 문제를 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까지는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연구관을 있었고요. 2005년 그 노무현 정부 때 유일한 대한민국의 안보수사 연구기관인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 2월 28일 날 퇴직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발전시키고 이 21세기 선진 문명 강국으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했고 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서정갑 본부장님께서 한 25분 정도를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한반도에 형성된 이 안보전선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올 초 이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됐지만은 맞습니다. 통일이 제대로 되면 대박이 되지만은 국가나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통일은 흔히 적화 통일이죠. 적화 통일하게 되면 통일은 쪽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서 대박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가 명백하게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또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걸 위해서 먼저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은 어떠한 현상이냐 이 안보전선을 간략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우리 내부의 침투한 전선인데 이 군사작전상 전시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우리 후방의 일정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후방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에 북한의 특수군이 많이 내려오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제전선을 누가 구축하고 있느냐 북한이 내려오는 특수부대가 어떤 무장공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훈련된 종북 좌익세력이 우리 후방전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모든 일은 북한이 조국이고 북한의 주의주장과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이걸 우리 내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바로 이 종북 좌익세력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우리 내부 이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한은 전시가 아닌 이상 대규모 무장공비나 특수군이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전예 지도계층 간층 몇 명이 내려와서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의 지휘부를 갖다가 지도하고 조종하면 끝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제3전선입니다. 제3전선은 해외에 구축된 전선입니다. 일찍이 김일성이가 조선혁명의 제3전선으로 해외부를 지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고립시키고 이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른바 친북 반환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우리 교포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로운 안보전선으로 등장한 사이버전선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온라인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교란을 빠뜨리는 새로운 안보전선이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5전선입니다. 이 제5전선은 우리 국가에 대한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적성문제를 의미합니다. 세계 첩보운동사에서 과거 그 냉전시대 때 소련의 KGB라는 이 정보기구에도 미국의 CIA도 있고 미국의 CIA에도 소련의 간첩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에임스라는 간첩 사건. CIA에서 이 소련을 갖다가 담당하는 방첩관이 소련에 포섭된 간첩이었어요. 그 다음에 FBI 로버트 한센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FBI의 대소련 방첩국장이 소련의 포스트를 간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첩보운동사에서 상대방 정보기구의 힘정보 국가기구에 이 적성문자를 기표시키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애냐? 대한민국도 애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 네, 넘겨주실래요?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각 전선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1전선, 네, 넘겨주세요. 지금 제1전선은 매우 언스테이블,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불안정하죠. 나이 30도 안 되는 이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우 세를 3대 세서하면서 북한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지금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의도를 많이 합니다. 실제 이 북한의 그 대남 관계를 보면은 그동안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와는 달리 엄청난 이 변화국성이 보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올 초에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갖다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통일부 또 정부 당국자가 북한과 만나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첫날에는 아니나 다를까 종로의 북한의 저희가 대화성처럼 사사건건 맞섰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그 다음날 회담 때는 완전히 꽁지를 내려가지고 전폭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바로 30살밖에 안 먹은 이 김정은이가 야, 그냥 하면 해줘. 말 한마디면 그냥 확 바뀌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버텨야 됩니다. 라고 이 김정은의 독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어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태가 살아있을 때는 대내 정책을 결정할 때 김견야, 장성택이 후견인으로서 많이 관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 후견인인 이 고모부가 반당, 반종파 운동을 몰아가지고 극렬하게 처형하는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하는데 고려집소만 하게 되면 반당, 반혁명 문제라고, 특히 밀영도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반국가적으로 반혁명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극심하게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김정은이한테 충을 말을 못하는 거죠. 바로 이걸 지금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핵 보토를 지금 김정은이가 눌러버려, 미사일 눌러라 라고 할까봐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지금 이 나이 30살밖에 안 먹는 김정은이가 담배를 꼬나물고, 여러분 그 연합뉴스라든지 또는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세요. 배를 내밀고 말이죠. 보통 한 손을 딱 집으로 이러고 있더라고.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공포정치로서 북한을 통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 장비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저한테 죽은 게 아니거든요. 포갑정치를 하다가 바로 자기 부관한테 칼 찔려서 잘 때 말에 칼 찔려 죽은 거 아닙니까? 김정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극렬한 공포정치를 하게 되면은 집권 중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위 이런 생존 차원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소위 확고하게 장하고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는 이건 허울에 불과하고 노비트에 불과하고 군부 실세가 북한을 좌지우지한다는데 완전히 잘못된 분석입니다. 북한에는 강경파, 온건파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김일성파, 김정일파, 지금은 김정은파만 존재합니다. 이게 수령 위일 절대 독재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밑에서 약간 온건한 주장, 약간 강경한 주장을 하는 것이 감히 어느 누구도 김정일을 능가할 수 없어요. 한참 최영학이가 북한의 2인자라고 했을 때 제가 종편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희가 지금만 보면 북한의 2인자죠. 실세도. 그런데 어떤 실세가 지 계급장 하나 가려고 합니까? 최영희가
김정은이가 2009년도에 대당됐을 때 같이 대당됐다가 민간인인데 차소가 됐어요. 왕별 차소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또 대장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최영희가 실세라면은 지 계급장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합니까? 북한군에서 최영만한 직책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최영희마저 지 계급장이 김정은 말 한마디에서 차수에서 대장으로 대장 차수로 부쳤다 놨다 하는 이런 판국인데 실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북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일이죠. 그래서 북한을 자꾸 군부 강경파 한 다음에 군부 강경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과요? 통과 그냥 그림만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 지금 북한이 2012년대에 강성대국에 돌입해서 2020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이미 적화통일의 스케줄을 좀 마련해놨습니다. 이 강성대국은 북한이 말하기를 사상강국을 통해서 군사강국을 이루고 군사강국을 통해서 경제강국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미 북한은 사상강국을 이뤘다고 좀 자부합니다. 전 주민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보장을 시켰고 두 번째 군사강국도 이뤘다고 보는 거죠. 핵을 가졌고 그 다음에 장거리 노크포를 발사 실험했기 때문에 군사강국과 달리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고 지금 뭐 노력동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죽었다 깨라도 경제강국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습이 낮은 생산 때문에 이 북한은 경제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자꾸 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얘기하는데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려서 유럽에서 공부를 해서 개혁개방을 한다 하면서 들고 있는 게 무슨 뭐 모란봉 막단이 민스커트 입고 뭐 공연을 하네 이런 말을 들고 있는데 개혁이 뭡니까? 북한의 개혁할 때 개혁이 뭡니까? 민주개혁입니다. 민주개혁. 북한의 수령 절대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게 개혁의 본질이고 개방이 뭡니까? 사회주의 폐쇄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자유식 시장경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북한에게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김정은이한테 옷 벗고 죽으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2차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한테 개혁개방 운동을 하다가 개방편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상회담 녹취록 보면 나오잖아요. 개혁개방 말려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개혁개방을 북한이 할 수가 없어요. 개혁개방하면 북한은 김정은 체제는 이 3임시체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개혁개방 운동을 하는 것은 이 북한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런 아마추어들의 얘기입니다. 통과요? 강성대국이 완성한 것은 이 적화통일, 전환반도를 적화통일했을 때 강성대국이 완성된 겁니다. 예, 넘기시죠. 예, 통과요. 예, 통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예, 통과요. 최근에 이 북한의 대남 공작을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육상이나 해상이나 수중으로 직접 침투하는 이 공작 방식에서 제3국을 위해서 침투하는 간첩 침투 공작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3국을 위해 하는데 특히 이제 탈북자 26,0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활용한 공작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어 있죠. 최근 5년 동안에 약 25명의 간첩을 접근했는데 그 중에 12명이 뭐냐? 탈북자 위장 간첩들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탈북자를 활용한 이 간첩 침투들이 노골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좀 이따 제 4전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이 간첩 공작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광환이라는 이 화교 출신 간첩도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무죄를 받았지만은 이 북한이 충실하게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공작은 이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제2전선을 교란시켜서 이를 교란시켜서 남한혁명을 완수하려는 이런 식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이 국내 종북 세력을 어떻게 통일연회를 형성하고 이들을 계속 부추겨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 하는데 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통과요. 네, 통과. 네, 통과하겠습니다. 이 좀 넘겨주실래요?
북한이 지금 남한혁명을 하는데 가장 지금 저해되는 역량은 세계 최강의 일본 주한미군입니다. 이 주한미군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주한미군 초점을 찍는 거고, 그 다음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 북한이 반혁명 역량이라고 하는데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게 뭐냐? 첫째,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왜? 대한민국 군이 안보 무장력이기 때문에 군을 와해시켜야지, 무력화시켜야지 남한을 접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 국군 와해 전투전술을 위해서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일단 두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 같은 안보수사기관입니다. 북한 만세를 볼 때, 가한첩질을 할 때, 사회진정할 때 우리 안보수사기관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안보수사기관을 와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적인 반혁명 역량이라는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없으면 마음 놓고 북한 만세, 김정은 만세, 연방제 만세 부르고 가첩질하고 사회진정 하겠는데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이 규제하니까 될 일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바로 이 북한이 선정한 3대 반혁명 역량인데 바로 이것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바로 이거를 정부 처음 했어요. 이거 간첩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군을 와해시켜서 2030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군 장병수를 대폭 줄인다, 연강수를 줄인다 이런 것만 해도 사기 행위를 줍니다. 군을 와해시키고 또 과거사 재조명한다고 해서 군을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보수사기관 역대 과거사위원회 다 만들어 놓고 안보수사기관에서 좌편향으로 과거사를 규명하면서 국민과 안보수사를 갖다가 이간질시켜서 이 대공 공신력을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을 간첩들이 해야 될 일을 지난 정부가 해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가보안법 칼집에서 당론에 보내자. 북한 이런 걸 해야 됐을 대통령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를 바로 좌파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간첩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저는 우리 경찰 또 우리 안보수사의 요원들 상대로 교육할 때 좌파 정부 하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이런 대중강의에서는 할 기회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분명히 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간첩들이 해야 될 일을 지난 정부가 해줬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죠. 통과요. 그 다음, 네, 북한의 한번 통과. 아까 우리 조감선생님도 말씀드리지만 통과요. 설마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이 우리 동적인 우리를 겨냥하겠느냐 하는 문제. 이 노동신문의 선전 포스터 하나면 게임 끝납니다.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타격 목표는 명백하다라고 하고 주체조선이라는 스승인 미사일 세 발이 있죠. 위가 그 타겟입니다. 자, 가운데 워싱턴 미국이죠. 오른쪽 동경 도쿄 일본, 왼쪽에 대한민국 서울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미사일 핵이 동적인 우리를 겨냥하지 않았다면 이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이 타격 목표에서 대한민국 서울을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선전 포스터를 제가 노동신문을 분석하다가 이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스캔을 떠서 제가 월간 조선에 제일 먼저 이 사진을 줬고 제가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다진 이 사진이 제가 스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노동신문 스캔해가지고. 통과요. 통과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 통과요. 통과. 자, 통과. 요게 지금 뭐 사정거리가 이게 3,000km 넘는 무스타인한 미사일인데 저 앞에 뺐던 부분, 여기다가 산들을 소형화시켜서 넣으면 말이죠. 충분히 그 핵을 탑재해가지고 공격이 가능하죠. 통과. 요게 이제 이번에 적발된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가 이제 적발됐는데 이게 지난번 그 4.25 때 나온, 작년 4.25 때 나온 건데 저 무인 타격기 안에다가 만약에 화학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그 살상무기를 갖다가 탑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직접 겨냥해서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무인기가 우리 청와대 상공을 갖다 날아다니고도 발견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죠.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그래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자, 북한의 위험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통과요. 다음에 말씀드린 종북 세력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냐면
문재인이가 2010년도에 평양을 현대화시키자고 해서 10만 호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게 평양의 신도시인 만시대지입니다. 보통 45층, 25층 그래요. 밑에가 아이스링크장인데 이렇게 낮에는 멋있지만은 밤만 되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밤 10시만 지나는 사이에 유럽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지금 2010년도에 찍은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불야성이죠. 일본도 불야성이고 중국 불야성인데 평양, 북한은 완전히 암흑입니다. 암흑이고 저 불 들어온 데 하나, 이 불 들어온 데 하나가 어디냐? 이게 바로 평양이다. 이거 불 들어온 데 하나 평양이에요. 평양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극심한 그 전략을 시달렸는데 저러한 북한을 배치하겠다는 게 사회주의 지상낙으로 받고 있는 게 우리 국내 종북세력입니다. 여기 멋있게 보이는 아파트 있죠? 45층짜리 아파트.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멋있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 부부장급이 이상이 사는 그 고급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하고 비슷한데 일반 평양 시민이 사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45층짜리 같으면은 화장실이 32층, 17층, 7층, 1층에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력사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아파트 짓고 나서 처음에 입주할 때 며칠 빼놓고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30분 운행하고 저녁에 30분 운행합니다. 이것도 당 간부 사는 아파트만 그렇지 일반 아파트는 20층까지 운행합니다. 이게 아침 30분, 저녁 30분, 20층까지 운행하니까 이 어르신들 1층부터 45층까지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게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속도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보이는 북한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북한하고 안으로 보는 북한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겉으로 보는 북한만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과가 과. 이건 북한이 아무리 말해도 이건 속일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북한이 두 끼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막대한 돈 빼돌려가지고 핵을 만들고 있어요. 핵 실험 한 번 할 때면 북한이 부족한 식량난, 쌀은 안 되지만 옥수수하고 밀가루 사다가 굶주린 북한 주민 배채울 수 있는데 그거 마다하고 지금 북한이 전쟁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요? 넘기세요. 네, 넘기십시오. 네, 다 넘기십시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넘기십시오. 네, 넘기십시오. 이거 한 말씀 하죠. 자꾸 북한이 극심한 경쟁을 안고 있다는데 무슨 놈의 전쟁이고 적화통일이나 이런 말 하는 분 있어요. 현대전은 총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극심한 경제가 흔들흔들 해가지고는 전쟁성이 안 되는데 북한의 예입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라는 속에서도 핵 개발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군사력 증강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량 간첩, 대량 공작에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극심한 경제라는 식으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적화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흔들흔들 하다 보면서 적화통일 전쟁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자, 제2전선입니다. 이 제2전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제2전선은 이제는 1990년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의 특수부대나 간첩이 아닌 바로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제2전선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를 갖다가 침묵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 종북 세력의 핵심적인 투쟁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넘기세요. 첫째는 뭐냐? 국내 종북 세력의 주요한 핵심 기치는 반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는 반자본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반미국입니다. 네 번째는 친북한입니다. 이게 국내 종북 세력의 주의주장을 정하게 보면 이 네 가지 범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이런 풀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왕대산이고 아로와 같은 조직입니다. 네, 통과요? 네, 통과요? 네. 우리 종북 세력이라는 그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혼란을 일으키고 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또 정부의 주요한 수칙을 걸림돌을 작용하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이걸 갖다가 침묵화시키는 이러한 영향을 발휘해서 결국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하고 김정은 정권에 우리가 충실히
복무하는 이런 장을 제공하겠다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통과 3전선 해외에 포진된 전선입니다. 이미 김일성이가 살해하기 전에 조선혁명의 제3전선이 해외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통과요. 3전선을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 해외 교포 사회를 보면 700만 명입니다. 해외 동포가 700만 명인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교포 사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는 북한을 조국으로 여긴 쪽하고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는 동포 중에도 여기도 또 나눠져 있어요. DJ계, 노빠계 나눠져가지고 아주 우리 교포사의 분열이 좀 창피할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데 북한은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교포를 축복하시는데 앞장 세우고 그들을 활용해서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해라에 대한 세력들입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민단이 있고 지금 북한을 교구하는 제일조선인 총연합 바로 이 조총련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이게 45만 명 됩니다. 미국에 말이죠. 재미동포 전국연합이라는 친구단체가 있어요. 미국 전 61개 각 주에 프랜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4월 15일, 2월 16일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돈 모아다가 북한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돌아오죠. 또 대북 평화사고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적자들 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또 대한민국 와서 대북사고 한다고 기웃거리는 걸 보면은 알면 병이고 모르는 게 아닌데 정말 뒤집히죠. 예, 통과.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전선입니다. 중요한 이 제4전선은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북한이 왜 이 사이버 전선에 추종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이버 강국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로는 10위예요. 인구 비례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2위입니다. 전 국민 82%가 거의 대부분 딴 나라에 빼놓고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공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60년대에는 전화번호 하나를 입수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간첩 장악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사이버상에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전화번호 하나부터까지 다 입수가 가능합니다. 해킹을 하지 않더라도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오면 오늘 통일부가 한 일이 다 나와 있고 통일부 조직 체계가 나와 있고 간부들 이름이 다 나와 있고 그 전날 국회에 보고한 통일부 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이 사이버상에서 해킹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를 해킹을 하는 거죠. 통과요? 네, 통과요. 지금 사이버상에서 북한이 하는 걸 보면 사이버 심리전, 선전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사이버 해킹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고 이 사이버 공간이 간첩들 간의 교신으로서 이용됩니다. 전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 무전기가 필요 없죠. 사이버상에서 교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건데 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 해킹 능력은 세계 4위권입니다. 이 CIA가 인정했어요. 세계 4위권인데 제가 2006년도에 77 사이버 대란 때 청와대 홈페이지 물론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도 다운됐죠. 이 북한 짓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농협전산망이 해킹당해가지고 무력화돼서 한 4주 동안 고성을 냈죠. 우리 인근들이. 자, 작년 3월 20일 날 320 사이버 공을 해가지고 KBS, MBC, YTN 언론사 마비시키고 30여 개 언론 매체 금융망을 마비시켰어요. 이런 북한이 작년 6월 25일 날 6.25 남침을 기해가지고 09시에 청와대를 칩니다. 6.25 사이버 남침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보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은 사라지고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김정은 사진이 떴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사이버 공학적으로 디페이스먼트라고 합니다. 화면 건조.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무력화시키는 서버를 다운시키는 데는 효력이 있지만은 디페이스먼트를 하려면 화면 건조를 하려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야 됩니다. 이걸 북한이 뺏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의 사이버 지휘권을 북한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심각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제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못한다. 사이버 경제를 잘못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이버 지휘권이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잠시만. 그래가지고 지휘봇들을 이렇게
김정은 장군 만세를 만들어 놨는데 이 문제로 청와대 홈페이지 당국자가 책임져가지고 잘린 일 있습니까? 인사드린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대통령이 사과한 적 있습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이버 지휘권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이게 오프라인 같았으면 난리 났죠. 이게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국가적인 망신을 겪은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이만큼 이 제4전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통과요. 자, 마지막으로 통과. 네, 통과요. 제5전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넘기세요. 네, 통과요. 네, 통과. 통과. 자, 이 제5전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의 특수 상대방 국가 핵심 기구에 적의 적성 문자가 침입하는 겁니다. 제가 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장 절대 애여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1968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1, 2, 3군부대 특수군부대 31명 김신일 일당이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을 치겠다고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뒷산 세검정에서 적발돼가지고 이제 수습이 됐는데 당시 2명이 체포됐어요. 자꾸 많은 분들은 이 한 명이 체포된 걸 알고 있는데 2명입니다. 김신조하고 2명이 체포됐는데 하나는 지금 거기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 공원으로 되어버렸는데 거기가 내무부 치안국자리였습니다. 거기까지 설부돼서 와가지고 그 안에서 내무부 치안국 지금 같은 경찰청입니다. 그 안에서 술탄을 폭파시켜가지고 잡혀버렸어요. 내무부 치안국 안에서 간첩이 실탄을 폭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체포됐는데 생존한 한 명이 바로 김신조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향을 하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 대공수사팀에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북한 특수부대의 유니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뭘 발견했느냐? 청와대 내부 약도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하게 청와대 내부 약도를 그려봤어요.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이 발달이 안 된 것도 있지만은 내부 약도는 청와대 이게 대통령이 사는 겁니다. 이게 출중하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기거하는 공간 건물 1층에 이게 어디 있고 경호실이 어디 있고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여기는 누가 살고 이런 내부 약도를 그려왔는데 이것은 청와대 내부에 북한 간첩이 있지 않는 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막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뭐냐? 청와대 박종규 경호실장 여비소에 있는 김목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의 유명 여자대학교를 나와서 독일에 유학을 했는데 독일 유학 당시에 같이 유학온 남학생하고 결혼했는데 이놈이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야. 이분이 이제 둘이 결혼해서 국민에 들어오는데 얘 지방대 교수하고 있었어 남편은. 여자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청와대 박종규 경호실장 여기서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 경호 목적상 경호시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의 모든 건물에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설계도를 김옥화가 다 그려가지고 남편 주고 남편이 북한 주고 북한이 1, 3부대 애들이 그걸 갖고 내려와 자신있게 내놓은 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미 1968년도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도 북한의 간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5전선입니다. 이 제5전선은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 8월 달에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안함 폭증 사건을 계기로 다 이번하고 하겠습니다. 폭증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총괄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여기서 18대 과제를 갖다 발표했어요. 8월 달에. 국가안보 총괄 점검 회의인데 18대 과제를 보니까 제1전선하고 제4전선에 대한 과제만 나와있지 중요한 2전선, 3전선, 5전선에 대한 과제는 하나도 명세히 이게 안보 총괄 점검인데 언급이 안 돼서 대한민국이란 크게 5가지 안보 정선이 있는데 이게 명색이 총괄 안보 점검인데 제2전선, 3전선, 5전선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다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2010년 8월 달에 동아일보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련하는 게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초만 끝내겠습니다.
통과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안보 대치 구도를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대 북한 1대1의 구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안보 구도는 대한민국 대 북한. 좀 올리세요. 동그라미 올리세요. 하나 더 올리세요. 예, 계속요. 예. 북한 플러스 종북 세력입니다. 1대2의 구도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북한은 위험성을 알지만 우리 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문의를 가지고 옷을 입고 우리 주통부에다 이 권총을 겨누고 있는 이 종북 세력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예,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